평생을 바쳐 일하다 막 은퇴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드디어 한숨 돌리고 평온한 노후를 즐기나 싶었는데 직장 생활 때보다 더 큰 골칫거리가 닥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느리가 아이를 낳자마자 아들은 상의 한마디 없이 갓난쟁이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직접 산후조리 음식을 장만하고 밤새 손주를 돌보았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어머니가 끓인 국에서 돼지밥 냄새가 나요 라는 비수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손주를 직접 사돈댁 문 앞에 데려다 놓고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더는 못해 먹겠으니 친정엄마 보고 직접 수발 들라고 하세요. 도대체 어떤 서러움과 상처가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독하게 만들었을까요? 침묵만 지키던 아들은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착취가 되고 헌신이 당연한 권리로 전락해버린 상황.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떻게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이수윤. 올해 65입니다. 40년 동안 치열하게 일했던 은행 지점장 자리에서 막 물러났죠. 남들은 은퇴가 한가함의 시작이라지만 저에겐 자유를 향한 재탄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침 7시, 매일 아침 루틴인 요가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감돌고 있었죠.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제가 정성스레 가꾼 난초 위로 쏟아지고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아주 느긋하게 파나마 게이샤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꽃향기 섞인 그윽한 커피 향. 그건 반평생의 노고 끝에 제가 제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사치였죠. 그때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최고급 산후조리원인 노블레스 산후조리원에서 온 메시지더군요. 이수윤 여사님, 안녕하세요. VIP 스위트룸 예약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일, 0만 원 상당의 선불 카드도 발급 완료되어 며느님께서 관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니 며느님의 입소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로서의 도리는 다 했고 제 노후의 평화도 돈으로 샀으니까요. 다음 달 일본 하코네 온천으로 떠나 단풍놀이를 즐길 계획까지 다 짜두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아이패드로 여행 일정을 꼼꼼히 살펴보려던 찰나였습니다. 평온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경쾌하면서도 급박한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들 민호가 한 손에는 기저귀 가방을, 다른 한 손으로는 창백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며느리 미영이를 부축하고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 품에는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제 손주가 안겨 있었죠. 민호는 마치 로또라도 맞은 사람처럼 해맑게 웃고 있더군요. 엄마, 우리 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너희들, 지금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아이고, 일단 들어가요. 민호는 미영이를 부축해 밀고 들어오더니 당연하다는 듯 짐들을 현관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가 그러는데 조리원이 아무리 좋아도 삭막하고 정이 없대요. 간호사들이 전문적이라 해도 가족이 챙겨주는 것만 하겠어요? 집이 최고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엄마도 손주 매일 안아보고 정들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제 시선이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미영이는 수줍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억울해 보이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좀 부탁드릴게요. 고생? 현관 뒤에 쌓인 저 거대한 짐 가방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일본행 비행기 티켓이 빛의 속도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길은 저도 모르게 꼬물거리는 강보로 향했습니다. 아기 고양이처럼 가느다란 울음소리, 꼭 감은 두 눈, 벌름거리는 콧망울. 영락없이 민호가 갓 태어났을 때 모습이더군요. 저는 긴 한숨을 삼키며 민호 손에서 기저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밖이 차다. 일단 들어와라. 속으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수윤아. 젊은 애들 생각이 다 있겠지. 며칠 집에서 적응하다가 몸 좀 추스르면 조리원으로 가겠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의 마음 약함이 손주 재롱을 보는 천륜의 기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옥 같은 감옥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감옥 생활은 삼시세끼 식사 전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의 산후조리를 위해 저는 공부까지 다시 했습니다. 예전에 써둔 육아일기를 뒤지고 요즘 트렌드를 결합해 전통과 과학을 버무린 식단을 짰죠. 첫 끼니는 푹 고아낸 보양식 미역국에 철분을 위한 간 요리, 그리고 찰밥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입에 안 맞을까봐 한약재 비율은 줄이고 4시간 동안 약불에서 정성껏 끓였죠. 첫날, 미영이는 국을 비우고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에서 한약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그래, 알았다 하고 넘겼습니다. 다음 날은 약재를 확 줄였죠.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의 지적질이 시작된 겁니다. 어머니, 삼계탕에 인삼 냄새가 너무 진해서 모유 수유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요즘 산모들은 내장 요리 안 먹는데요. 콜레스테롤 높다고요. 급기야 셋째 날에는 핸드폰을 들이밀더군요. 요즘 유행하는 인플루언서 엄마의 인스타그램 사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플레이팅처럼 화려한 산후조리 식단이었죠. 어머니, 보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먹는데요. 건강하고 살도 안 찌고 어머니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제 얼굴의 미소가 경련을 일으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방은 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 집안의 권력 구조가 결정되는 곳이라는 걸요. 민호는 옆에서 한술 더 떠 중재자 흉내를 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출산 후에 빨리 살 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엄마가 좀 맞춰줘요. 한번 해봐요. 저는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요즘 방식을 운운하며 빙 돌려 어머니 방식은 구려요 라고 지적하는데 못 알아듣는 척하며 웃고 있기가 힘들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손주 봐서 참았습니다. 너무 기름지다 해서 매일 삼첩 반상으로 바꿨고 내장 요리 싫다 해서 새벽 시장 가서 가장 싱싱한 생선만 골랐습니다. 기름기 싫다길래 에어프라이어로 닭 요리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더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미영이 푹 쉬라고 민호가 아기 침대를 제 방으로 밀어넣더군요. 그런데 그들 부부의 방문은 계산이라도 한 듯 항상 틈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새벽이시 손주가 끙소리라도 내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 문틈으로 정확하게 날아옵니다. 잠 덜 깬 콧소리로 말이죠. 어머니, 애기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기저귀 갈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들 침실의 연장선, 24시간 대기 중인 음성인식 AI 스피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혈압 때문에 자리에서 늦게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미영이가 민호에게 속온대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깊게 주무시는 거 아니야? 밤에 애기 어떻게 보려고 그러지? 그러다 토한 거 기도로 넘어가면 어떡해.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요. 기가 막혔던 건 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잠깐 짬이 나서 페이스북을 켰는데 미영이의 새 게시물이 뜨더군요.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초췌한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글귀는
아주 절절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인가 봐. 호르몬이 무섭네. 감정이 널뛰고 온 세상에 날 못 도와주는 기분. 엄마는 강하다. 버티자. 예상대로 친구들의 위로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중 누군가가 물었더군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도와주신다며. 미영이의 답글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힘들지. 우리가 며느리 된 도리로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지. 그냥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려고. 헛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마음만으로 감사하다니. 지난 며칠 개처럼 일한 내 노동은 그 아이 입에서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 따위로 치부되었습니다.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척하며 돌려깎는 게 훨씬 더 역겨웠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버티며 1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돈어른이 바리바리 보약 봉지를 들고 미영이를 보러 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반갑게 맞았죠.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병문안이 아니라 불시 위생 점검이라는 걸요. 아이고 사돈. 사돈어른은 앉자마자 레이더 같은 눈으로 거실을 훑더니 제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소파 비싸 보이긴 하는데 가죽 냄새가 신생아 호흡기에 안 좋을 텐데 천소파로 바꾸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제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대꾸할 틈도 없이 사돈은 수십 년 키운 제 난초 화분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 이 꽃가루 애한테 알레르기 일으키면 어쩌려고. 베란다 밖으로 치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뒤로 집이 너무 환해서 애기 눈 나빠지겠다. 청소 아주머니가 쓰는 세제가 천연이 아니다 등등. 제가 수십 년 갖고 온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지적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은 할머니로서 자격 미달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미영이는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지원군을 얻은 듯 눈시울을 붉히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젖이 안 돈다. 애가 밤에 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 밥이 입에 안 맞는다. 사돈어른은 딸 등을 토닥이며 내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으로 저를 흘끔거렸습니다. 더 비참한 건 제 아들놈이었습니다. 민호는 장모 옆에 서서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비위만 맞추고 있더군요. 장모가 음식이 기름지다고 지적하자 아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담백하게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임시 권력기구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고 욕만 먹는 외부인이 된 겁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과로의 스트레스가 겹쳐 14일째 아침 제가 쓰러졌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7.8도 몸살 감기였습니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고 목구멍은 칼을 삼킨 듯 아팠습니다. 저는 해열제를 털어넣고 의료용 마스크를 찾아 쓴 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상전들 점심을 차려야 하니까요. 미영이가 기름진 거 싫다길래 특별히 농어 맑은탕을 끓였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식탁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농어 맑은탕을 조심스레 미영이 앞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살짝 맛보더군요. 순간 미영이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숟가락을 탕 그릇에 탕 하고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죠.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데 그 눈빛에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몸 안 좋으세요? 오늘 국에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요? 무슨 돼지밥 쉰내 같은 게 나는데. 돼지밥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참아왔던 인내심, 억눌렀던 서름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감기 걸리셨잖아. 집도 좁은데 애기한테 옮기면 어떡해?
빨리 근처 비즈니스 호텔이라도 알아봐. 어머님 며칠 거기 가 계시라고 해. 감기 다 나으면 오시라고.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묵묵히 밥만 퍼먹고 있었습니다.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동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물러나면 안 된다. 더 밀리면 내 집에서 내가 설 곳은 영영 사라진다. 점심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오후 1시 반, 민호가 회사에 가려고 서둘러 외투를 입었습니다. 현관에서 제 눈을 피하며 허공에 대고 웅얼거리더군요. 엄마, 호텔은 오후에 예약해둘게요. 짐, 챙겨두세요. 도망치듯 문을 닫고 나가는 아들. 미영이는 승리한 장군처럼 낮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엉망인 식탁 앞에 홀로 섰습니다. 며느리가 돼지밥이라며 밀쳐둔 농어탕에서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약재향과 생선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가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4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보했더니 권리인 줄 알고 헌신했더니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내 집인데 주인인 내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충분하다. 이제 됐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가장 큰 여행용 가방을 꺼내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아기 옷, 속사계, 분유, 기저귀 하나도 빠짐없이 싹 쓸어 담았습니다. 기계처럼 신속하게요. 짐을 다 싼 후 메모지에 굵은 펜으로 썼습니다. 나 병났다. 더는 수발 못 든다. 아이는 사돈댁에 보낸다. 너희도 짐 싸서 당장 나가라. 텅 빈 아기 침대 헤드보드에 투명 테이프로 메모를 떡하니 붙였습니다. 굵은 글씨가 텅 빈 방에서 비명처럼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곤히 자는 손주를 조심스레 안아 겉사개로 쌌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 얼굴을 보니 마지막까지 망설여지더군요. 하지만 이성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만 부모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트렁크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숨막히는 집을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제 낡은 세단을 몰고 30km 떨어진 경기도 분당의 사돈댁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른한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저 이수윤입니다. 외손주 데리고 왔어요. 짐도 다 챙겨왔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1층 로비에 두고 갈 겁니다. 인터폰 너머로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그게 무슨?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미영이랑 귀한 손주, 늙은 제가, 더는 감당이 안 돼서요. 역시 친정엄마 손길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세요.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주민이 문을 열 때 짐 가방을 밀어넣고 바구니 카시트에 잠든 아이를 로비 의자에 얌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위층에서 사돈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릴 때쯤 저는 차에 올라타 미련 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무음으로 돌리고 조수석에 던져버렸습니다. 한편 서울 미영이는 요란한 벨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고함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야, 황미영, 너 도대체 짓을 어떻게 한 거야? 시어머니가 애를 우리 집 로비에 던져두고 갔어. 너 또 시어머니랑 싸웠니? 미영이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튀어나가 보니 거실은 텅 비어 있고 아기 방 침대에는 그 섬뜩한 메모장만 붙어 있었습니다. 비명이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이는 덜덜 떨며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 어머니가
어머니가 애기 데리고 도망갔어. 저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도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10년 만에 가느다란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걸 보며 지난 14일간 다 타버린 제 인내심을 떠올렸습니다. 담배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집에 들어서니 민호와 미영이가 와 있더군요. 민호는 재킷을 소파에 던져두고 넥타이는 삐뚤어진 채 얼굴이 흑빛이었고 미영이는 소파에 널브러져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민호가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애는요? 애를 어디다 갖다 버린 거예요? 저는 아들의 고함 따위는 무시하고 천천히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가방을 옷걸이에 걸고 나서야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 처가에 있다. 뭐라고요? 애는 사돈댁에 보냈다고. 미영이가 그랬잖아. 내 감기 옮을까봐 걱정된다고. 사돈어른 건강하고 팔팔하시니 친정엄마가 돌보는 게 제일 안심되고 좋은 거 아니니. 제 말에 둘 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영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상의도 없이 애를 무슨 택배 보내듯이 그렇게 두고 와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독해요? 독해. 제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묻자. 내가 뼈 빠지게 끓인 국 보고 돼지밥이라고 했을 때 너는 안 독했니? 집주인인 나더러 나가서 여관방이나 잡으라고 쫓아낼 때 너는 안 독했어. 제가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미영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국 벽에 등이 닿더군요. 저는 시선을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민호야, 좋은 기회 아니냐? 가서 장모님한테 점수 좀 따고 효도해라.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처가는 나 몰라라 한다는 소리 안 듣게 말이다. 엄마, 민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죠. 도덕적으로 공격할 명분이 없으니까요. 결국 아들은 무력하게 소리만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그래. 저는 차갑게 대꾸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말이 통하는 사람 찾아서 수발들라고 해. 쾅! 방문을 닫고 그들의 분노를 차단했습니다.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는 신경 끄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노블레스 산후조리원. 제가 넣어준 일 0만 원. 저는 조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 당시 설정한 미영이 아이디로 로그인했습니다. VIP 회원 정보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용 내역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환불 완료. 0만 원. 예금주 이민호. 날짜는 12일 전. 그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입실 취소.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것들이 애초에 조리원에 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집이 따뜻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늙은 어미를 무료 베이비시터로 부려먹고 제가 준 일, 0만 원은 낼름 챙길 속셈이었던 거죠. 공짜 노동력에 돈까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철없는 젊은 애들의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저라는 엄마를 타깃으로 한 치밀한 이중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깔리고 제 그림자는 괴물처럼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민호와 미영이는 그날 저녁 바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분당 처가로 갔겠죠. 애가 거기 있으니까요. 제 방문이 닫힌 순간 이 집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친정에 가면 좀 나을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나중에 들으니 사돈은 문을 열어주면서부터 짜증을 냈답니다.
들어와라. 시끄러워 죽겠네. 옆집에서 민원 들어오겠다. 좁은 복도식 아파트 투룸. 제 집의 반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아기 침대에 짐 가방까지 놓으니 발 디딜 틈도 없었겠죠. 첫 저녁은 배달 도시락이었답니다. 사돈을. 나도 오늘 너희 때문에 진 다 빼서 밥할 힘 없다. 내 딸은 내가 챙긴다던 사돈의 말은 허풍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빨래 좀 해달라니. 사돈은 기저귀를 던지며 일회용 써라. 물값 아깝다 했답니다. 사돈은 툭하면 친구들과 통화하며 딸년 때문에 꼼짝없이 갇혀서 고스톱도 못 치러 간다고 하소연했고요. 미영이는 우리 집에서나 공주였지. 친정에서는 그저 출가 외인에 얹혀 사는 짐덩어리였습니다. 민호는 더 죽을 맛이었겠죠. 퇴근하고 가면 며느리 대우받던 우리 집과 달리 장모의 잔소리와 아내의 짜증을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이 서방, 자네는 남자가 돼가지고 처자식 이 꼴을 만들어? 자네 어머니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핏줄을 내팽개쳐. 민호는 굽신거리며 비위 맞추는 하인이 되었습니다. 엄마 집에서는 입만 번긋하면 다 해결되던 것들이 여기서는 몸으로 때워도 욕을 먹는 상황이 된 거죠. 3일째 밤,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더군요. 사돈,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요? 이 서방 이틀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미영이만 부려먹네? 미영이 아직 몸도 성취하는데, 그리고 나도 늙어서 밤새 애 보는 거 못해. 도움 있으라니까. 이 서방이 돈 없다고 찡찡대고 능력도 없으면서 애는 왜 낳았어? 저는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아무튼 나도 딱 3일 더 봐줄 테니 데리고 나가쇼.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철퇴는 본인들 머리로 직접 맞아봐야 아는 법이니까요. 5일째 되던 날, 점심을 막 차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민호와 미영이, 그리고 손주였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고 며칠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들어오라고는 안 했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차갑게 내려다 봤습니다. 민호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기는 좀 나으셨어요. 용건만 말해. 제가 딱 자르자 미영이가 울먹이며 나섰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는 도저히 못 있겠어요. 저희가 상의해봤는데 다시 조리원 가려고 해도 예약이 꽉 찼대요. 어머니가 며칠만 더 고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또 공을 저한테 넘깁니다. 돈 내주거나 몸으로 떼어주거나.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 일 0만 원은 네, 내가 조리원비 쓰라고 넣어준 카드. 그 돈 다 어디 갔니? 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민호는 눈알만 굴렸습니다. 1 0만 원. 무슨 돈이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민호.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지만 묵직하게요. 지금 내 눈 똑바로 보고 사실대로 말해. 솔직하게 말하면 그 돈 손주놈 분유값 준 셈 치고 넘어가 주마.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오리발 내밀면 모자지간 정이고 뭐고 없다. 그 돈 내 계좌에서 나간 거고 수령인이 너야. 나 은행 지점장 출신인 거 잊었니? 횡령 증명하는 거 일도 아니다. 그때는 집이 아니라 법정에서 보자. 이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민호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보다 못한 미영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요. 사실 그 돈으로 여행 가려고. 몸 좀 나으면 몰디브 가려고. 몰디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너희 여행 가면 이 핏덩이는 누가 보고? 두 사람의 눈동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향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고 뻔뻔하게요. 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이기적인 것들에게 부모는 돈 나오는 ATM기이자 무료 베이비시터고 아이는 저를 새 자매는 인질일 뿐이라는 걸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 속 분노를 눌러 담았습니다. 좋다. 오늘 온 김에 확실히 하자. 첫째, 애 봐주는 거 없다. 돈 주는 건 더더욱 없다. 너희가 낳았으니 너희가 키워라. 그게 순리다. 민호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내가 그동안 오냐오냐 한 건 너희를 가족으로 여겨서다. 근데 너희는 나를 뭐로 봤니? 혹으로 봤지. 이번 사기극으로 내 마음은 완전히 다쳤다. 셋째, 내 연금 탐낼 생각 마라. 저는 떨고 있는 두 사람을 차갑게 훑었습니다. 결혼할 때 보태준 전세금 1억. 그동안 너희 급할 때마다 찔러준 돈. 합치면 수억은 된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가족이라 넘어간 거야. 근데 이제 남처럼 굴 거면 장부 펴놓고 계산기 두드려보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쇳기를 박았습니다. 돌아가서 반성해라.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사람 구실부터 해. 이번 일, 그리고 떼먹은 일, 0만 원은 눈 감아주마. 하지만 한 번만 더 수작 부리면 그때는 진짜 법정에서 보는 거야. 알겠니?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미영이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멀어지는 발소리. 그 문은 단순한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비바람치는 현실과 제가 되찾은 평온한 노후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저는 전화기를 꺼두고 꽃에 물 주고 책 읽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일주일 뒤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족발 세트를 들고 있더군요. 죄 지은 아이처럼 쭈뼛거리면서요. 문을 열었지만 들여보내진 않았습니다. 엄마, 목이 잠겨 있더군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영이랑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1억만 원은 다 못 채웠고 일단 2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매달 갚을게요.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은 도로 가져가라. 민호가 당황해서 저를 봅니다. 민호야, 내가 그 돈 0만 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아니? 내가 화난 건 너희 태도야. 엄마를 속이고 이용해 먹으려 했던 그 얄팍한 마음가짐 말이다.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만 묻자. 처가에서 쫓겨날 때 장모님한테 반찬이 돼지밥 같다고 따질 수 있었니? 여관방 가시라고 할 수 있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못했겠지. 제가 대신 답했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예의를 차려야 하니까. 근데 나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만만했니? 네 친엄마니까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부모 심정이 어떤지 네가 알기나 해.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 잔인해지는 법이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민호야, 앞으로 나는 너한테 엄마로서 양보 안 할 거야. 내가 독해지지 않으면 다음엔 내 집, 내 연금, 아니 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할 테니까. 너희를 내친 건 미워서가 아니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고 너희가 제 발로 서게 하기 위해서다.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끝내 그 돈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라. 가서 미영이 잘 챙기고 애 잘 키워.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우리 관계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더 건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달 후, 저는 미뤄뒀던 일본 하코네 여행을 떠났습니다. 후지산이 보이는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붉게 타오르는 단풍을 바라보니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미영이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살이 좀 오른 손주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고, 배경으로 엉망인 거실에서 민호가 젖병을 물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련되진 않지만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사진이었죠. 어머니, 민호 씨가 슈퍼맨 아빠 연습 중이에요. 일본 여행 즐거우신가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요구사항 없이 보낸 안부 문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모노를 입고 단풍나무 아래 서 있는 제 독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글은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와 예의를 지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내 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례함, 그리고 선을 긋는 용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수윤 씨처럼 독하게 끊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식이니 한 번 더 품어줘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다른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녀석 앞길이 구만리인데 결국 돈으로 아들을 빼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다 될 줄 아시나 본데 그 더러운 돈도로 가져가세요. 그때 등 뒤에서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가져가세요. 돈 필요 없어요. 대신 그 사람이 평생 다시는 어떤 여자도 속이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민우 부모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두고 보자.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진다는 악담을 퍼부으면서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법에는 구멍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이는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법과 약병의 특징, 그리고 그 뻔뻔한 태도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죠.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무서웠습니다. 민우의 신상은 금방 털렸고 그의 사진과 행각이 강남 엄마들 단톡방에 쫙 돌았습니다. 금융권은 평판이 생명이라 민우는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해도 평판 조회 레퍼런스 체크에서 걸릴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한국의 결혼 시장은 좁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민우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집안의 딸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사형을 선고받은 셈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견디다 못해 해외로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검진센터 근처를 지나다 퇴근하는 박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민우 얘기 들었어. 선자누님, 정말 대단해. 위험했지만 멋진 한방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난 간호사이기 이전의 엄마니까. 박 원장이 웃으며 가방에서 프린트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올렸던 그 인터넷 글이었습니다. 이거 알아? 이 글 퍼지고 나서 우리 센터에 오는 젊은 예비 신부들이 부쩍 늘었어. 그리고 나한테 슬쩍 물어봐. 혹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기록 같은 것도 알 수 있나요? 라고. 물론 알려줄 순 없지만 예전처럼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주게 되더라고. 적어도 찜찜한 게 있으면 눈치라도 더 주려고 해. 박 원장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나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네들이죠. 시스템과 법규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양심이라는 불씨는 끄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작은 고갯짓 하나, 익명의 글 하나가 모여서 또 다른 누군가의 딸을 지키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건배하자, 박 원장. 우리의 양심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해 카페를 나와 지은이의 학원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가 꼬마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건반을 잘못 누르자 지은이가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악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아. 그렇습니다. 악보를, 아니 실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온 힘을 다해 저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버린 것은 다음 세대의 딸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더 안전하게 속지 않고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딸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혼수이자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기 결혼의 늪에서 딸을 구해낸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법은 때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너무 느리거나 불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자님이었다면 의사의 그 작은 암시를 믿고 끝까지 파헤쳤을까요? 아니면 설마 하고 넘겼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친구나 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